국내 NPU 잘하는 회사가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최신에 나오는 칩들을 보면요. 대부분 HBM 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확장될 거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확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하원 같은 칩들이 여러 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미중 패권 전쟁 그 가운데서의 그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기술 규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아주 치열하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데이터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한국 업체들이다. 네네.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되게 놀라운데요. 2022년 10월부터 이제 대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진행됐는데요.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램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은 지사가 철수를 하고 네. 인력도 다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쪽 시장이 이제 일본 업체나 우리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미국 장비 수출 감소 폭은요 굉장히 소폭에 그쳤고 여기 규제 동참한 일본하고 네덜란드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우리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안 하고 안 한 건가요?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더 중요한 건 결국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 기업들의 장비 기술은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중국이 어떻게든 이렇게 밀수를 해서라도 산 거고요. 비싸게라도. 네, 맞습니다. 한국 장비는 이 카피가 쉽고 그래서 상당 부분 카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 개발을 네, 하고. 맞습니다. 내재화를 통해서 이제 워낙 자국 어떤 소부장 기업들한테 대한 천문학적인 자금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거고 사실 우리도 계속해서 뉴스에 나왔잖아요. 무슨 이게 그 기술 스파이에 대한 부분들이 맞아요. 예, 그게 안 걸린 것들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타난 거고요. 그러니까 이 2022년 대비해서 지금 작년에 비교해 보니까 미국이 3.1%밖에 감소하지 않았고요. 일본은 4.1%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여기 네덜란드가 정말 대박인데요. 150.6%가 폭증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말 잘 듣는 아이들만 이제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말 잘 듣는 건 또 우리가 그만큼 힘이 없으니까. 네. 아니 근데 네덜란드도 힘이 없는데 말을 잘 듣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쟤네는 그 뭐지 그거 네. 완전 독점적인 네, 맞습니다.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 업체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맞아요. 독점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기술이 초격차가 되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기술 가지고 있으면 가격으로 치이고 성능한테 치이고 중간에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네. 우리가 그만큼 못했던 만큼 중국에서 내재화, 중국 기업들이 그걸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경쟁자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 중국 업체들 하면 가격 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그렇죠. 실제로 2차 전지 생산 라인에 가면 중국산 장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반도체 쪽도 물론 가격이 싼 것부터 점점점 이제 대체가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네덜란드 장비 업체들은 이 미국 정부 행정부의 규제를 제대로 따르고 거래를 했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28나노 이상의 레거시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레거시 장비는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게 5나노 첨단 공정에 쓸 거를 알면서도 눈 감아주면서 팔았다라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각이나 그러니까 노광은 사실 이 광원을 가지고 딱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착이나 식각이나 세정 코팅 같은 장비들은요 이거 5나노에 쓰는데 우리 28나노용이에요 라고 해서 팔면 행정부 관료들이 이걸 체크할 방법이 없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게 28나노 팹에 적용됐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 잘 들으면
네, 아, 약 오르네. 네, 이렇게 오릅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국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좀 많이 어려워졌다. 이제 앞으로도 어려워질 것으로 봐야 되고. 맞습니다. 아,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 매출 익스포저가 높은 회사들이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이제 넥스틴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인데요.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멀티플을 안 주는 부분들이 이런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사는데 저기서 막 그 분해해서 엄청 카피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한미 네. 반도체처럼 그런 네. 독점적인 어떤 기술력과 그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개 안 되잖아요. 나머지 그 모든 우리 그 뭐 전공정, 후공정 따지지 않고 장비 업체들 이 앞으로 좀 계속 어두워지는 거 아니냐? 중국의 어떤 강력한 경쟁 그 기업들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팔 수 있을 때까지는 팔아야죠. 예, 그래서 최대한 잘 비싸게 팔고요. 그걸 그럼 계속 더 좋은 걸 기술 격차를 벌려나가야 맞습니다. 된다. 기술 격차를 벌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장들.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뭐 투자하겠다. 보조금 지원해서 투자하겠다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베트남 이런 데서도 굉장히 그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관심이 많거든요. 실제로 후공정 같은 경우는 베트남 쪽에 대규모 투자, 조 단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현지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잘 팔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주요 대상은 TSMC도 맞고 삼성도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인텔입니다. 인텔을 잡아야 된다. 인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요, 인텔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를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인텔 관련주는 이제 검사 장비 쪽에 하는 인텍 플러스 같은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코미코라고 해서 그 반도체 공정에 그 파츠가 빨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세정해주거나 씻어서 그 어떤 다른 물질들 깨끗하게 씻어서 코팅해서 좀 오래 쓰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정 가동이 많아지면 수혜를 보는 건데, 코미코 같은 경우는 인텔 공장 힐스포로라는 데에서 실제로 굉장히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신규 팹을 투자를 하면 당연히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텔이 글라스 코어 기판 쪽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사실 유리기판 한다고 하는 기업들은 되게 많지만 인텔처럼 자기들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다 공개하는 회사는 유일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글라스 코어 기판 쪽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리를 다루는 기술이 우리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디스플레이 최강국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요소 기술들이 있습니다. 유리를 얇게 하거나, 그리고 잘 자르거나, 뭐 이렇게 잘 옮기거나, 검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서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아, 이거 좀 일시적인 테마 아니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뭐 인텔 같은 경우 2030년 이내에 아직 하겠다. 당장 뭐 제품 없잖아요. 맞습니다. 매출 나오는 거 없고. 그렇죠. 근데 앱솔릭스가 올해 양산이거든요. 앱솔릭스가 올해 양산이고 삼성 전기도 원래 이게 뭐 3, 4년 뒤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파일럿 라인을 깔아요. 세종 사업장에다가. 파일럿 라인을 깔고 내년에 이러면 양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 스케줄을 보면 이게 펀더멘털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뒤로 밀어놨지라고 보면 저게 요소 기술들이 생산 그 어떤 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것들이 많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저는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계속 어떻게 보면 철저한 트레이딩의 관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펀더멘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아, 참 이 기술의 세계가 AI 반도체 나오고 나서 더 빨라지고 이 혁신이 하여튼 빨라요.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공부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경고의 어떤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경고의 소리도 다 나오거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시총이 엄청나잖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전에 한 5조? 네. 뭐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냐라고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네네. 지금 벌써 지금 얼마죠? 15조에 이제 육박하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오른 거기도 하지만 또 이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늘 아침 저희 방송에서 한 전문가가 이야기한 게 마하원, 그 네이버하고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것이 저 HBM이 안 들어간다면서요. 만약에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원가도 훨씬 낮고 이게 만약에 부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어려운 일들도 있지 않겠냐. 지금 그 HBM으로 인해서 많이 오른 주식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러면 마하 1에는 LPDDR이 들어갔어요. 근데 마하 2, 마하 3가 됐을 때는 계속해서 LPDDR을 쓸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국내 NPU 잘하는 회사가 3개가 있거든요. 비상장사가 있는데 리벨리온하고 사피온하고 퓨리오사 AI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회사들이 초창기에 개발했을 때는 그런 게 대부분 LP 계열의 D램을 많이 썼어요. 근데 최신에 나오는 칩들 보면요. 대부분 HBM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하 1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좀 급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일단 뭔가 성과를 내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결국 AI 반도체는 메모리 대역폭이 필요하고요. 그런 게 뭐 지금 엔비디아의 GPU 수준만큼의 HBM은 필요 없겠지만 점점 더 그런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에 대한 메모리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는 그 신기술 나오는 거 보면요. 뭐 모바일 D램 같은 경우도 4층을 적층해서 하는 기술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SK하이닉스가 최근에 공개한 VFO거든요. 그러니까 버티컬 팬 아웃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약간 칩을 약간 이렇게 살짝 밀어요. 옆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아서 기존에는 와이어 본딩으로 이렇게 쭉쭉쭉 연결하니까 이 속도가 느리죠.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가. 그런데 여기에 밑에다가 계단 밑에다가 구리 기둥 같은 것들 세워가지고요. 다이렉트로 칩,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쌓고 붙이고 이어 붙이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가는 기술이고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 기술을 담당하는 게 한미 반도체가 맞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밸류가 적정하냐 이러면 제가 뭐 그걸 이야기할 만한 능력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확장될 거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와, 저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선반영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항상 그렇지. 냉정하게 따져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겠죠. 근데 그 네이버하고 그 삼성전자가 만든 그 마하, 물론 이제 원보다 더 좋은 2, 3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그만큼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거 발표를 했을 때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 결국 자기네들보다 더 좋은 아니면 더 자기네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가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삼성전자 물건을 받아줄까? 그 HBM을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마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정도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좀 긴장할 만큼의 어떤 그 제품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 시장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I 칩, AI 가속기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그냥 다 통으로 쳐버리잖아요. 근데 그 AI 가속기 안에서도 굉장히 성능이 좋고 가격이 비싼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담당하는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쪽 칩은요. 이게 AI라는 그 가속기가 용도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학습을 하는 칩이 있고요. 그리고 추론. 우리가 막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그 프롬프터에 넣으면 이게 답변해주는 게 있는데 그건 추론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은 추론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일종의 그 어떻게 투자 기간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학습을 지금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수 있는 칩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젠슨 왕이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AI 반도체에서 90% 정도의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근데 이게 70%대 시장 점유율이 깨지는 거는 불가피하다. 이거는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AI라는 산업 자체가 이렇게 커지니까 엔비디아의 하드웨어가 받아낼 수 있는 이 그릇이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체 설계 칩들이 나오는 거는 불가피한데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AI 반도체가 15배, 20배 성장할 건데 거기서 우리가 60% 정도의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딱 지금 보면 TSMC의 마켓 셰어하고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에서 독점, 지금처럼 이렇게 기형적인 독점 구조는 깨지지만 우리가 TSMC 수준의 어떤 시장 장악력을 끌고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론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학습보다는
아주 고성능 비싼 반도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추론 서비스를 하면 엔비디아 GPU 기반으로도 하고 자기들이 설계한 칩이 있어요. 그 인퍼런시아나 트레이니움 같은 칩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하면 보통 1000토큰당 비용을 따져요. 1000토큰당. 그래서 1000토큰당 비용이 엔비디아 칩으로 하면 100이라고 하면 자체 설계 칩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50이나 25까지 줄어들어요. 동일한 만약에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아마존 웹 서비스 입장에서는 자체 설계 칩을 쓰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이게 자체 설계 칩을 쓰면 엔비디아의 쿠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다의 소스 코드들을 다 컴파일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외에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물론 삼성 정도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게 마하원이라는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마하원 같은 칩들이 여러 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삼성전자는 강력한 무기, 네. 그러니까 일반인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는 어쨌든 삼성 시스템 LSI랑 네이버가 협력해서 만든 걸 거고요. 이 칩은 네이버의 서비스에 완전 최적화된 칩일 겁니다. 이런 레퍼런스가 이제 조 단위로 납품이 된다 그러면 삼성이 그래도 꽤 ASIC 반도체는 AI 가속기 쪽에 괜찮구나 라고 해서 MS나 뭐 메타나 뭐 오픈 AI 같은 업체들이 찾아와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삼성 파운드리의 고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파운드리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한번 또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 뭔가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점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엑시노스? 네네. 네, 엑시노스 칩. 네. 이게 일반 모델에는 들어가고 네네. 그 울트라. 성능의 네. 그 구현되는 그 네네. 성능이 입증이 됐을 때 그 상당한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엑시노스는 잘 나왔어요. 네. 엑시노스 2400은 잘 나왔고 퀄컴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엑시노스 2400이 4나노 핀팻 공정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기대하는 거는 3나노 게이트홀 어라운드라는 신공정이거든요. 그런데 자사인 시스템 LSI조차도 확신이 없으니까 3나노 GAA가 아니라 4나노 핀팻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원래 4나노 쪽에 공정 수율이 안 좋아서 TSMC한테 퀄컴을 물량을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나노 공정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4나노 쪽에서 수주 흐름들이 좋습니다. 구글의 뭐 어떤 그 텐서플로우 같은 칩들도 그 TPU 같은 칩들도 많이 수주를 하고 있고요. 한데 3나노 고객이 안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3나노 게이트홀 어라운드가 게임 체인저인데 오히려 3나노 쪽은 TSMC 쪽에 줄을 오히려 다시 서는 분위기니까 그러면 4나노 잘한다고 해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잘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거죠. 네. 결국 3나노가 승부처다.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삼성이 3나노 게이트홀 어라운드를 먼저 양산했잖아요. TSMC보다. 몇 달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와 기술이 뭔가 이제 되는구나. 고객이 이제 올 거야. 라고 했는데 고객이 안 오죠. 거의 1년 돼가지 않았습니까? 예. 의미 있는 고객이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 그 신뢰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 기술에 대해서 아니면 삼성전자의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게 뭔가 테스트 해보면 뭔가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알 수가 없는 거지만. 결국은 수율이나 맞아야 되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고객들이 팹리스트가 원하는 수준으로 아직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것을 먼저 삼성전자 자체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자체도 맞습니다. 그게 불안해서 그거죠. 그러니까 자신 자신 있으면 엑시노스 2400을 왜 4나노 핀패스로 했냐? 3나노 게이트홀 어라운드 해야지. 이름은 그러네. 맞습니다. 이 하여튼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확 올라가는 길은 결국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맞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필드에 계신 분들은 왜 저렇게 독촉을 하는 거야?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닌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식 시장은 항상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돼? 안 돼? 뭐 이런 거니까. 근데 계속 이제 뭐 작년 하반기 이후로 했으면 벌써 지금 한 3개, 3개 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뭐 퀄컴이나
뭐 이게 의미 있는 고객들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벌써. 근데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러네요. 그 레거시 쪽의 랜드라든가 레거시 쪽에서의 아주 그냥 좋은 흐름 이것이 나오면서 하여튼 그 파운드리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좀 들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 뭐 할 건 없죠? 네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반도체 IT 섹터에 대해서 주요 이슈들 또 기술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형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